워싱턴의 메말라버린 강줄기와 불에 그을린 강변숲, 그리고 갈라진 대지를 되살리는데 나무를 갉아 넘어뜨리고 넓적한 꼬리로 수면을 세차게 내리치는 작은 설치류인 비버 수백 마리만으로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비버들은 거의 죽어버린 땅에 풀려났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나무도 없었고 자유롭게 흐르는 물 한 방울도 없었으며 연어는 자취를 감췄고 농민들은 물 한 치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위성 영상은 지하수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모습을 포착했고 산불 발생 건수는 40%까지 줄었으며 홍연어도 놀라운 개체수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그 비버들은 무엇을 해낸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지금 그 비밀의 장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떼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폭염과 가뭄, 산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여름철 수온은 연어 알을 죽이고 성어의 회귀를 막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발생한 화재는 강변숲의 70%까지 태워버렸습니다. 그늘이 사라지고 땅이 벌거벗자 개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침식되고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드물게 내린 비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은 메마르고 불탄 땅 위로 쏟아졌을 때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진흙과 재, 나무까지 심지어 남아있던 연어 알까지 쓸어갔고 결국 검은 진흙 급류가 되어 길 위의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건기에는 한때 야카마 강 유량의 70%가 재사용수에 불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물은 질산염과 인산염, 농약으로 가득 찬 폐수였고 강 전체를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끓어오르는 독성 조류의 소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가뭄, 산불, 산림소실, 토사 유출, 침식, 물고기의 죽음, 그리고 토양의 죽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건조 앞에서 인간은 온갖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저수지를 건설하는 데에는 시설 하나당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가 들었고 동시에 자연경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큰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로 시스템 설치는 법적, 환경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집단은 유타와 오리건에서 인공댐 모형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다호 대학교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물은 큰 비에 매우 쉽게 파손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진짜 비버가 수행하는 복잡한 생태적 역할을 결코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담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비버가 가장 잘하는 일을 다시 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농민들부터 생태학자들까지 모두 동의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동물이 인간이 만든 현대적 프로젝트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것은 메소우와 야키마 지역이 지금처럼 메말라 버리기 전 이곳에 수천 개의 비버댐이 있었고 각각이 천연 물 저장 공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댐들은 흐름을 조절하고 퇴적물을 붙잡아두며 수원을 시키고 습지 생태계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비버가 남해구로 거의 절멸 직전까지 몰리자 그 생물학적 양수장도 함께 사라졌고 그 자리에 마른 강과 텅 빈 하천만 남았습니다. 미국 수산학회는 비버댐의 상실이 곧 미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습지 생태계 가운데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았습니다. 인간은 기술로 자연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굽이치던 개울은 곧게 펴졌고 강바닥은 콘크리트로 덮였으며 물은 가능한 한 빨리 흘러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결과 겨울에는 돌발 홍수가 더 거세졌고 여름이면 강과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인공 구조물도 비버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한 것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미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생태복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메소우 비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나 저지대 농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비버들은 포획된 뒤 건강검사를 받고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이름을 부여받은 뒤 특수 차량으로 메소우와 야카마의 고원지대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 조상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몇몇 방사 행사에서는 콜빌 부족 같은 원주민 공동체가 세이지를 태우는 훈증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행 비용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비버 한 쌍당 약 2,000달러에서 3,000달러면 운송과 감시, 사후 추적까지 모두 포함되었고 이는 비슷한 규모의 인공댐을 짓는 비용보다 20배나 저렴했습니다.
2021년까지 메소우 유역에서만 240마리가 넘는 비버가 50곳이 넘는 지점에 재도입되었고 정착 성공률은 64%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영역성을 가진 동물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메소우와 야카마 유역에 처음 비버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자리를 잡고 몇몇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어쩌면 작은 댐 몇 개쯤 지어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정말로 이 건조한 땅을 되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계절이 지나자 비버들은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넓게 퍼졌고 연못이 생겨났으며 나무 뿌리는 다시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초록풀이 다시 돋아났습니다. 방사된 지 몇 주 만에 그들은 높이 60에서 90cm 정도 되는 첫 번째 댐들을 세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정도면 흐름을 늦추고 천연 저수지를 만들며 메마른 땅에 다시 습기를 돌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각각의 댐은 봄철에 물을 붙잡아두는 영리한 생태 밸브처럼 작동했고 녹은 눈이 며칠 만에 그대로 바다로 쓸려 나가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댐들 덕분에 물의 흐름은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도 이어졌고 동시에 수백 미터에 걸쳐 퍼지는 지하수맥도 형성되었습니다. 토양 속에 습기가 더 오래 머물자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다시 서늘해졌고 미생물이 번성했으며 지렁이와 곤충이 나타났고 비옥한 부식층도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비버댐 주변 토양에 유기탄소량이 30에서 50%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버드나무와 코튼우드, 갈대 같은 토착식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비버가 토양의 습기를 유지하고 지표면 온도를 낮춤으로써 산불까지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생태 응용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에 걸쳐 일어난 5차례의 대형 산불 동안 비버가 있는 지역은 나무에 2에서 3%만 잃은 반면 다른 지역은 60%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버가 만들어낸 습지 생태계는 일부 지역에서 매년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에 이르는 화재 진압 비용을 줄여주었습니다. 나무 뿌리는 흙을 붙잡고 나뭇잎은 물을 걸러주며 풀과 관목은 새와 개구리 그리고 수분 곤충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작지만 먹이사슬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연결고리들입니다. 숲이 회복되자 나무 그늘은 개울물을 서늘하게 유지했고 수온은 연어 알의 생존의 결정적인 기준인 섭씨 20도 아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버댐이 있는 곳의 어린 치누크 연어 밀도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5배 높았고 알에서 어린 물고기로 자라나는 생존율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비버댐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사이를 헤엄쳐 지나갈 수 있으며 콘크리트 댐처럼 딱딱한 장벽이 아니라 완만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오리건의 한 개울에서는 비버댐 유사 구조물이라고 불리는 인공구조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120개가 넘는 그러한 구조물은 어린 무지개송어 연어의 생존율을 50% 이상 높였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숲이 다시 자라며 곤충이 번성하고 연어가 거슬러 오르자 생물 다양성의 전체 네트워크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슴과 담비, 사양쥐, 물새, 토착곤충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한때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였던 강둑은 다시 살아났고 이 모든 변화는 비버라는 이름의 조용한 공학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자원관리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카노건 카운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복원은 비버가 스스로 일을 하도록 두는 것보다 40배나 더 비쌌습니다. 단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비버댐 하나만으로도 농민들은 건기 한철마다 전기와 관계 비용만 계산해도 3,000달러에서 7,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 복원에서 비버의 중요한 역할이 입증되었지만 비버의 존재가 가진 모든 측면이 완전히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메토우 유역과 야카마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작용과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서 가장 흔한 갈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버와 농민 사이의 충돌이다. 나무를 베고 댐을 짓는 본능을 가진 비버는 야생 수목과 과수 사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워싱턴주 오카노건에서는 많은 과수원 주인들이 비버가 하룻밤 사이에 사과나무와 배나무 수십 그루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수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말한다. 비버가 잘못된 위치에 댐을 세우면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고 관계용 물길이 막힐 수 있으며 심지어 수로, 배수관, 농촌도로까지 손상될 수 있다.
워싱턴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매년 비버와 관련된 민원 가운데 약 15%에서 20%는 농업 및 관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버댐은 생활용수, 산업용수, 홍수 조절을 위해 설계된 기존 물관리 체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 큰 비가 내릴 때 비버댐 하나가 무너지면 갑자기 쏟아져 내려가는 물줄기가 하류 지역의 국지적 침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개울가를 따라 형성된 주거 지역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다. 비버를 단순히 방사해놓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여기는 방식은 모든 곳에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도시화된 지역, 목본식물이 부족한 곳 또는 연중 내내 흐르는 물이 없는 하천은 안정적인 비버 개체군을 지탱할 수 없다. 법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 역시 상당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무려 40개 주가 비버 보호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보전 프로그램들은 지역 규정과 공동체의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 협력이 부족하면 생태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충돌은 쉽게 폭발할 수 있다. 비버가 모든 경관을 위한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비버는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생태 보건 모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광범위한 효과 덕분에 비버 모델은 이미 미국의 범위를 훨씬 넘어 북아메리카의 큰 강들에서부터 유럽의 반건조 지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캐나다에서는 2011년 리틀 버펄로 마을 인근에서 28,000배럴이 넘는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 자칫 환경 재앙으로 번질 뻔했다. 인간의 대응 체계가 아직 미처 반응하지 못한 사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버댐 하나가 우연히 기름의 흐름을 막아 강을 구해냈다. 이것은 때때로 비버가 가장 앞선 기술보다도 더 빠르게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특히 체서피크만에서는 비버 연못이 조류 번성을 일으키는 질소의 양을 최대 45%까지 제거하며 극도로 강력한 자연정화 능력을 입증했다. 같은 수준의 효과를 얻으려면 폐수 처리 시설은 수백만 달러를 들이고도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니 이런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작은 설치류 한 종이 정말로 하나의 수처리 산업 전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한편 캐나다 엘버타에서는 우드 버펄로 국립공원의 이른바 비버의 경이로움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길이가 850m에 이르는 한 댐은 반 마일이 넘었고 인간이 지은 유명한 후버 댐보다도 더 길었다. 연구자들은 이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7세대의 비버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인간이 좀처럼 따라가기 어려운 끈기와 인내를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다. 그리고 2025년 5월 체코공화국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이야기는 생태학자들을 웃게 하면서도 동시에 경탄하게 만들었다. 브루디 습지를 복원하기 위해 7년 동안 행정 절차에 발이 묶인 채 30억이 넘는 비용을 들이고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 단 8마리의 비버를 방사하자 이들은 단 이틀 만에 1년의 댐을 완성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전문가들조차 비버가 인간의 설계도보다 더 잘 해냈다고 인정해야 했다. 불과 몇 주 뒤 가재, 희귀한 청개구리, 그리고 여러 이동성 조류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복원 속도는 어떤 인공 프로젝트도 꿈꾸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제 다시 워싱턴의 비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생태계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갈 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답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오늘날 메토우 비버 프로젝트와 비버복원 연합 같은 단체들은 단지 메토우, 야카마, 오카노곤 유역에 비버를 재도입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비버의 오래된 본능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복원 단계로 나아갔다. 연구자들은 현재 열 감지 센서, 토양 수분 측정 장치,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비버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으며 개별 댐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댐들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기록하고 있다. 지하수 수위, 섭급류의 귀환, 농작물 생산성, 강변숲의 회복 속도까지 모두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 워싱턴주 생태국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버가 돌아온 지역은 여름철의 물을 15%에서 20% 더 저장하고 산불 위험을 40%까지 줄이며 비버댐이 없는 곳과 비교해 수생식물 다양성을 2배로 높이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워싱턴주는 비버 기술을 통해 최소 500km의 상류 지역을 복원할 계획이다. 그 목표는 단지 생태적인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의미도 지닌다. 원주민 공동체, 농민, 심지어 학생들까지 복원 과정의 공동 창조자로 양성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매년 여름마다 한 방울의 물을 두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갈라진 들판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미래를 상상해보라. 강이 더 이상 마르지 않는 태평양 북서부, 수천 마리의 연어가 계절마다 돌아오는 곳, 그리고 농민과 야생동물이 더 이상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가장 오래된 물관리자의 손길 아래 스스로 유지되는 경관 속에서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말이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단지 생물학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모든 해답은 첨단기술연구실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혹은 끝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흐름 속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늘 말해지는 세상에서 나무를 갉아먹고 꼬리를 철썩이는 작은 생명체 하나가 우리에게 더 큰 사실을 상기시킨다. 자연은 언제나 다시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자연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스스로 작동할 기회를 부여받는 일이다. 메시지는 이미 너무도 분명하다. 생태복원은 반드시 멀고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때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한 걸음 물러나 숲의 원초적 기술자들이 10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성해온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비버가 죽어가는 강 하나를 되살릴 수 있다면 이제 인간이 땅의 소리에, 물의 흐름에, 그리고 생명 자체의 맥박에 다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수백 마리의 비버가 오직 나무와 물, 그리고 인내만으로 죽은 땅을 조용히 다시 살아나게 만든 믿기 어렵지만 완전히 사실인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혹은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이 상식을 뒤집는 듯한 생태적 해법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까지 켜두는 것도 잊지 말라. 자연의 이야기에 관한 한 줄거리의 반전은 언제나 소설보다 더 믿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다.